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8월 2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 언론징벌법, 사립학교법, 탄소중립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징벌법 주요 내용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하는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사 선발권을 교육청에 넘겨라, 사학의 교사 선발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법이고, 탄소중립법은 경제 부담이 엄청나다, 한국 경제가 과연 기업들이 담당할 수 없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2030년에 35% 감축안을 강행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거는 다분히 탄소중립법은 여기에 이제 원전을 폐기하는 대신에, 원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중을 크게 늘리는 그런 환경 카르텔과의 이권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법을 통과했습니다. 또다시 언론 자유와 교육 자유를 빼앗고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면서 환경 카르텔에 큰 이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법안을 어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큰 문제인데, 작년 12월 9일 날 기업 규제 3법과 노동 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또다시 입법 폭고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3,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거리두기 효과는 실종되었다. 믿을 건 백신뿐인데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방역 대전환을,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서 위드 코로나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4단계가 6주째 계속돼 있는데 또 추석까지 연장되면 자영업자는 죽으란 말이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접종 완료자에게는 4인 모임을 허용하되 밤 9시까지, 10시에서 밤 9시까지만 당기는 그런 방안도,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이 이제 완료자들이 있기 때문에 완료자들은 4인 모임을 허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너무 그동안에 오랫동안 44일째 네 자릿수가 계속되면서 보건의료 인력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쉴 틈 없이 일을 하는데 폭언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는 버틸 수가 없다 하는 하소연이 나오면서 지금 보건의료 노조가 내달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호복을 쓰고 일을 하는데, 방호복을 쓰고 일하면서 에어컨도 켜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땀을 비오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완전 탈진 상태가 장기화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열악한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의료 인력이, 지원자가 적어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충이 크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쪽을 좀 지원해야지 계속 돈만 푼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해서 내달에 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충원을 서둘고 노도 대화로 풀어야지. 지금 그야말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 인력 8만여 명이 가입한 보건의료노조가 17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정부가 결국은 이 문제를,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백신도 구하지 못해도 환자는 늘는데,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슬립은커녕 뭐 전혀 지금 삽도 못 두고 있고, 게다가 이 노조, 보건 의료 인력을 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충원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보건 의료 인력이 파악을 하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7개월간, 지난 1년 7개월간 치료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악전고투를 벌여왔는데, 숨막히는 방호복을 입은 채 격무에 시달리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신발에 땀이 찰랑거릴 정도라고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인력을 좀 충원해야 한다는데, 어, 너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한국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홍콩 정부가 한국에서 발급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지금 백신이 외교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우리나라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런데도 홍콩에 가려면은 홍콩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호텔에서 3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백신을 맞고도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국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동안에 홍콩보다는 진중 정책을 해온 것과 관련도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정말 홍콩이 한국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은 정말 사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내달 20일부터 전 국민 부스터샷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영국과 독일, 일본도 추가 접종 채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강대국들의 백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백신 수급이 더 꼬일 전망이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은 지금 뭐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도 건집값이 5주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도 수도권 0.4% 상승해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제 이런 게 겹치면서 물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내년에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게 지금 그 차도 굉장히 올랐는데 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정부 출범이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서 더 오를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게다가 또 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집을 짓는데, 낡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맞추라는, 아니 보증보험공사에서 분양가까지 조절합니까? 지금 뭐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해서 그냥 모두 다 그냥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건 뭐 보증을 하는 보험공사입니다. 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맞추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주변에 있는 낡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맞추라고 하니 누가 집을 짓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00m 이내 단지 시세와 비교를 해서 분양가를 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지만은, 500m 이내 단지 시세와 비교해서 500m 이내 낡은 아파트가 있으면 그 시세에 맞추어서 신규 주택 상한선을 결정하라고 하니 건설업자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누가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신축 밀집지만 사업 추진이 원활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 정말 어설픈 사람들이 전부 자리만 앉아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서민들은 깡통 증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어제 나왔습니다만 계속 전세 난민이 되어서 빌라까지 밀려가다 보니까 빌라의 전세도 올라서 시세에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깡통 증세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들이.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VR이나 AI를 만나서 이제 블록체인 투자가 되면서 프롭테크라고 그래서 각종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뭐 이런 지금 주택 임대라든지 개발, 투자, 부동산 관리까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이런 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제 응시하는데 40만 명이 응시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3, 4년 내 10배 정도 프로테크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프로테크라는 게 프로퍼티,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핀테크처럼 그런 이제 프로테크, 핀테크 하면 금융과 테크가 합한 걸 핀테크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프로테크 앞으로 3, 4년 내 10배 성장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기준은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고 상위 2%하는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에 절반인 9만 4천 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11억이면 종부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이면 시가로 대체로 15억 정도 되는 주택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고 부부 공동명의는 12억 선을 유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 인원이 개정 전에 85만 명에서 76만 명 정도로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종부세는 그에 따라 소폭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 중개가 벌써 세 번째나 오락가락입니다. 종부세 대상도 상위 2%라고 했다가 폐기하고 이거는 뭐 위헌 논란도 제기되면서 폐기를 하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조세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만 증폭시키고 폐기를 하고 또 재건축 실거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그렇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폐기를 하고 또 임대주택에 관해서 세대를 줄인다고 해서 임대주택이 더 줄어드니까 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폐기하고 무능의 극치인가 당정 오락가락 당정 벌써 최근 들어서만도 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능의 극치죠. 지금 뭐 대부분의 586이라든지 청와대 근처에 혹은 뭐 심지어는 고위 가지들조차도 요즘 정책하는 거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리만 찾아와 완전 이념에 편향된 사람들이지 정책 운영, 국정 운영 능력이 어디 뭐 좀 앞서 본 것처럼 백신 확보도 그렇고 뭐 동물은 백신이 외기도 못해 홍콩으로 한국의 백신 맞아도 증명서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또 뭐 백신 인력 의료 인력 충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정말 그러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이라 합니다. 무능의 극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엉터리를 정부가 인정했다. 환경부에서 국가에너지 연계가 미흡해서 보안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무리한 시나리오를 탄소 중립 시나리오. 제가 며칠 전에 발표한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1%까지 늘리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정하에서 태양광의 효율을 지금의 그 1.5배 정도 높다고 가정을 하고 또 풍력의 이용률도 한 2배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서 엉터리 설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기술도 확실치 않는 암모니아 전력 같은 거, 수소 전력 같은 걸 또 한 20% 정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전기를 북한을 경유해서 수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제일의 원전을 폐기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정책이라고 97명의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걸 또 최종 결정하는 과정도 너무 넌센스입니다. 500명의 탄소중립 시민회의라는 걸 만들었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직계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 원래 그게 중우정치죠. 시민회 15살 이상의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500명의 시민회의에서 결정한다. 도무지 하는 것들이라고는 전부 그런 생각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에서 그런 비난이 쏟아져 나오자 보안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보조금을 받고 고의 폐입하고 보조금 받고 폐입한 곳이 서울시에서 14곳이나 적발되었다. 참여체가 69곳, 8곳인데 14곳이나 보조금만 받고 폐업했다. 3년 내에 문 닫고 사후 관리도 안 한다. 10년간 680억 원을 서울시에서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는 문 대통령의 댓글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원년 정비 연장 보고 올라오자 연구 중단 언제 결정하나 댓글을 올리자마자 이틀 후에 산업부가 배구공기 산업부 장관이 때죠. 조기 폐쇄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결정됩니다. 전부 위에서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내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댓글 이틀 만에 산업부 원전 방침이 바뀌었다 하는 보도가 아침에 나와 있고요. 2년 더 가동 보고에 너 죽을래 하는 얘기가 나오자 바로 그냥 진작 수정이 그러다가 수정하고자 그래서 이제 배우공규가 청와대에 그런 지시를 받은 이틀 만에 배우 산업부 원전 과장이 2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하지 너 죽을래 이렇게 하니까 바로 수정해오자 진작 이렇게 하지 이런 얘기들이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 많이 코미디다. 국가 정책이 이렇게 코미디처럼 결정이 됩니다. 이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공규의 구속 불기소로 결정이 난 수사심의위원회 15명에 지금 이탄희 여당 의원의 부인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강력하게 불기소를 주장했다는 보도가 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득주 성장의 결과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도 악화되었습니다. 1분위 소득은 마이너스 6.3을 기록했고요. 5분위는 1.4. 당연합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주 52시간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하니까 일자리가 파괴되면서 자연적으로 저소득층이 먼저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소주성의 결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소주성을 주장했던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금 또 기대의 원장으로 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도무지 반성과 성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 가격은 66%, 계란 가격은 70%, 우유값도 올랐다. 추석 인플레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런 걸 계란 같은 걸 수입해 오려고 하자 농민단체에서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거중 조정이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임금을 좀 적절히 하자고 하면 노동단체에서 반대하고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서 농산품을 좀 수입하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정부가 다 모든 걸 하다 보니까 파퓰리즘만 부른다. 파퓰리즘을 부르는 만능 정부를 경계해야 된다. 큰 정부는 결국 현금 포주기를 하면서 실패를 되풀이하게 되고 그 실패의 결과는 우리 후손들에게 재정 위기를 남겨주게 되죠. 세계 최고의 상속 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10%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지난번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60%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보다도 3배나 많은 상속세를 낸다는 것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아주 냉소적인 보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약 23,000여 점 귀한 미술품을 기증했는데 국보급을 포함해서 그건 또 상속세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돈을 더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 심산입니다. 그런 가운데 농협은행은 11월까지 주택담보 전세대출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국회 청문회도 통과 안 된 금융위원장 후보가 어제 가계대출 강력 단속을 선언을 하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까 앞에 뭐 원전 폐기한 조기 폐기도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댓글에서 뭐 청와대 댓글이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번복하는 일이지만 국회 청문회 통과도 안 된 금융위원장이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농협은행이 주담대와 전세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합리적인 결정을 어디 하는 데가 제대로 하나 없습니다. 지금 주담대와 전세 대출을 중단하면은 그럼 돈을 빌려서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줄 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불법 사채로 가야죠. 불법 사채 금리가 평균 금리가 400%입니다.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4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1억을 빌리면 이자만 4억 원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어떻게 서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통계상의 대출 가계부채만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넌센스 중에 하나가 본인이 청문회 통과도 아직 안 되고 청문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하자마자 바로 또 농협은행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이 바로 관치금융이고 정치금융이죠. 농협은행은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내려갑니다. 이제서 뭐 재계 의견에 기획규제 3법이라든지 노동3법을 통과시켜서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귀를 막더니 이제야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SK, LG, 삼성 뭐 등등을 대기업을 현대 4대 대기업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행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 계획이 없이는 그러나 노동계 기업을 살리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경직지요 강성노조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노동계 공약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6,636달러, 이더리움이 3,163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5,462만 원, 이더리움이 370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디지털 지갑 노비라 하는 것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대개 이게 이제 암호화폐를 먼저 발행을 하고 그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것이 수순인데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하자 페이스북의 그 세계 20억의 가입자를 고려한 해서 달러의 귀축 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국회에 청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리브라 발행을 취소하고 DM이라고 하는 좀 변형된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을 거래하는 경우는 이 지갑에 내장된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결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9월 24일에 전부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금 결제 계좌를 개설을 못하거나 정보와 인증 체계를 인정받지 못한 거래소는 다 문을 닫는다고. 현재 약 60여 개 거래소 중에서 현금 결제 계좌를 발급받은 은행은 4군데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시 심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경한 규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전 세계 추세와는 별도로 앞에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뭐 정치 시스템이 이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원화 약세가 되니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코스피가 3,100 밑으로 깨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FOMC 7월 의사를 공개되면서 조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가도 지금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지금 지난주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은 그리고 전주보다도 적은 34만 명을 기록을 해서 고용사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자산 매입 축소를 조만간에 한다. 오히려 이런 고용 사정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지금 자산 매입 축소를 조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8월 26일 날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잭슨홀 심포지움 또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내놓고 아마도 11월 정도면은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면 9월, 11월, 12월 이제 3번 FOMC가 남아 있는데 9월과 12월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서 12월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아침 보도는 9월에 FOMC에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8월 26일 잭슨 홀 미팅에서 힌트를 주고 9월 FOMC에서 발표를 하고 실시를 11월 달부터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자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부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올 가을이 신흥시장국에 엄청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원화값은 12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12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환율과 물가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급법을 붕괴 신호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분기 성장률이 3.5%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분기 성장률이 6.5%였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금 빠져나가면서 대비가 철저한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돈만 계속 풀어댑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둔 때가 굉장히 경제가 위기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7년 12월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 외환위기가 97년에 대통령 선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과연 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당시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하면 한국과 대만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거든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 3개국과 같은 반열에서 위기를 당할 나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선 앞두고 1년 내내 파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엄청난 부실을 안고 구조조정이나 폐업으로 구조조정을 가야 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민자동차다, 국민기업이다 하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감싸고 돌면서 한강 둔치나 영등포 보라매 공원에서 연일 데모를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항상 선거인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분히 그때도 선거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그나마 2009년 때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지금 미국은 또 테이퍼링을 할 상황이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선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무점포 카카오뱅크가 은행 1인당 순이익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무점포니까 고정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죠. 1인당 순이익이 카카오뱅크가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1,400만 원 이렇게 기록했는데 시중은행 평균은 1억 원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는 당연히 시총마다도 33조를 넘었었어. 전통의 KB나 하나은 신한보다도 1.5배나 많았어. 은행의 지존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점포 하나 없이. 이것이 이제 금융에 엄청난 대빅뱅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무점포 은행이 시총이 수십 년 전통의 KB은행과 신한은행보다 1.5배나 많고 1인당 순이익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제 금융도 이제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뭐 여러 책들 많이 봅니다만 브레이킹이라고 뱅크 4.0 이 브레이킹이라는 학교는 뱅크 1.0, 2.0, 3.0, 4.0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브레이킹은 앞으로 몇 년 내에 거리에서 은행 점포를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역들 2001년 이후 인터넷은행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은산분리 때문에 안 됐죠. 은산분리는 지금 대기업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의결권은 4% 이상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은산분리가 한국에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인터넷은행은 IT 기업들이 금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IT 기업에 한해서만 34%까지 지분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이 2019년에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또 특례법이 또 대주주 적격성이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특례법 개정안이 또 통과되면서 오늘 카카오뱅크나 K뱅크 또 앞으로 9월에 출마할 토스뱅크가 탄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뭐 회장을 했다고 그런 건 아니고 금융 ICT 융합학회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저희 학교에서 엄청난 세미나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국회, 금융당국 국회에 계속 어, 교육과 압박을 가해 왔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었죠. 아마 우리가 한 세미나만 네, 좀 전에 제가 이게 지금 녹화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녹화 중. 제가 이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이종력 회장이나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로톡, 그 플랫폼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업무를 하는 거죠. 법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법조판 카카오 택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 택시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이동에 택시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빌리티, 이게 바로 플랫폼의 이점이거든요. 근데 법조도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 플랫폼 시대에 지금도 무슨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인용을 잘못한 것인지 로톡을 방치하면 법조판 카카오 택시가 되겠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새로운 플랫폼 법률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미쓰비시의 불복에 상관없이 징용 배상금 추심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바로 인제 며칠 전에 어 수원지부 안양지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물품 대금을 채권 압류 및 추심을 명령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징용공들이 미쓰비시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을 명령해서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중공업이 명령에 불복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징용배상 주심 소송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문제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외교의 시간이 빠듯한데 한일을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굉장히 외교가 너무 갱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동맹은 그 가운데 일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 있고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 있고 한국과 일본 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이 있는 정도인데요. 결국은 미국은 동아시아 방위를 일본과 호주와 인도를 연결하는 그런 태평양 인도 방위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끼려면은 일본과 이렇게 외교가 경직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계속 과거사 문제로 우리가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정은의 허망한 칼춤. 김정은은 북한의 협상수는 거부와 위협에 있다. 우리는 협상 전부터 양보하고 시한에 쫓겨 타협하기가 일쑤인데 예를 들면 한미훈련 취소라든지 미군 철수 요구, 북은 문정부의 말기에 이런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북한도 유엔 제재를 풀기가 더 어려워지고 한반도의 외교 안보 면에서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북한은 계속 핵을 증강시키면서 위협하면서 또 남한의 요구는 거부하는 이런 것이 북한의 협상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쫓겨다녀서는 안 된다. 미리 양보하고 쫓겨다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용균 전 외교부 북핵대사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복절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 깜짝 쇼를 노린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제공하던 청와대 제공하는 북 비핵화 지수를 산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권은 수치가 반토막 나자 북한의 비핵화 지수가 반토막 나자 눈치 보기로 이런 통계까지 산출을 중단했다고 얘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국방위원 측은 신뢰성이 불충분해서 하다가 판단돼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게다가 또 송영길 대표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보고도 북한은 남침 능력이 없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범도 모비에도 국보법을 위반해서 20년형을 살았던 신영복의 수채를 가지고 비석을 만들고 홍범도의 독립 투쟁은 인정이 되지만 마지막에 그 윤회주 자유시에서 독립군들이 마지막 완전 몰살당하고 드디어 독립군의 명맥을 끊었던 끊는데 당시 러시아와 밀약을 통해서 일조를 하고 레닌으로부터 근총까지 그리고 보상금까지 받았던 홍범도를 국내에 들어와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했는데 그 묘비명도 또 신영복식 글씨를 했다. 이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참이라고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뭐 세월호 조사위원회죠. 9년 동안 7년간 9번의 수사조사 결과 지난번에는 민변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조사했는데도 힘이 없다라고 밝혀졌는데 다시 또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네,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정권 교체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권 교체, 야가 대안인가 여론 격차가 20%를 넘어서야 분명한 신호인데 이 격차는 계속 줄고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유지하고 있다. 야권은 권력욕뿐이지 대담한 희망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의 쿠팡에 불이 난 날 이재명과 황교익은 최근에 황교익이 이제 경기관광부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말썽이 많죠. 떡볶이 먹방 순회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텔레바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슬람법으로 통치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포정치 부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불의 10대 소녀가 중앙일보에 한글 SNS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케이팝이 좋아서 2년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한글로 텔레반에 만행을 전하면서 무서워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카불이 점령된 데 집에만 있었다. 다음 주부터는 휴대폰도 못 쓴다는 안타까운 일기를 보내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아이만이라도 좀 하면서 먼저 떠나는 미군 차량에 아이만 먼저 실어서 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부모들의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진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한국과 대만은 나토는 누구라도 침략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 라는 주장을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라이스 같은 전 국무장관은 아프간에 시간을 더 줘서 했다. 심지어는 깅그리치 하원 의장도 좀 그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줄을 맡긴 텔레반이 국민을 오히려 수탈하는 그런 공포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오히려 거꾸로 볼모가 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여러 뉴스들이 좀 반가운 뉴스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 기업에서 그냥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합니다. 그런 뉴스, 지금 반도체라든지 혹은 바이오라든지 혹은 배터리라든지 세계를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사코 그런 그 기업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기업들의 길을 살려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이런 정책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는 지금 막무가내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